네, 안녕하세요. 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소리를 들어라 오픈 리서치 강연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공간은 미디어시티 서울 사전 프로그램 전시의 일환으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질학적 테크노가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코드 밀키트라는 프로그램도 토요일 오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코드 밀키트, 오후에는 지질학적 테크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디어시티 서울은 2년마다 운영되는 그 미디어 아트 전시고요. 올해 20년이 돼가지고 20년을 이렇게 조망하는 전시가 지금 1층과 2층에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전시도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어시티 사전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아마 비행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적 테크노 작업은 그 프로그램 아래 참여형 그 프로그램으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마스터피스를 이렇게 딱 내놓는 그런 전시라기보다는 전시 기간 동안에 뮤지션과 그리고 지진학자들의 협업으로 음악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오픈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고 또 함께 질문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학자 홍태경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연세대학교의 박성준 선생님이 오셔서 빅뱅에서부터 그리고 지구에 어떻게 그 지진이 일어나는지 좀 구조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또 지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3강과 4강에서는 좀 더 테크노를 중점으로 해서 테크노의 역사 그리고 4강에서는 테크노를 실제로 모듈러를 들어보고 또 실제로 참가자가 음악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보고 즉 극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고요. 5강에서는 지진파와 그리고 이 테크노라는 음악 이것이 둘 다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동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물리학자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고요. 6강에서는 이 산업이 변화하면서 이 기계 음악이 어떻게 산업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계 비평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6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테크노 뮤지션과 그 지진학자들이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야 할지를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제작 구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홍태경 선생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태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태경 교수라고 하고요. 전공은 지진학입니다. 오늘 사실 미술관에서 제가 강연을 해보는 거는 이번 처음인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일 것 같고 처음에 이 안데스 작가님이 저희 연구실 찾아오셨을 때 저는 잘못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강의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학관도 아니고 과학관에서는 자주 오는데 미술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테크노 뮤지션하고 또 땅도 움직이는 게 일종의 비트인데 그거를 이제 소리화해서 표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참 재미난 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강연에서는 저희 연구실의 연구교수인 박성준 박사가 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지진계에 기록되는 요 지진이라고 하는 특성 좀 알아보고요. 지진뿐만 아니라 땅을 흔드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게 다 지진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그게 테크노 음악이나 혹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반대로 저도 질문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때는요,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아주 흔하게 많이 보던 영상인데요. 이거는 1995년 1월 17일 날 고베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의 영상입니다. 규모가 6.9였는데요. 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굉장히 빈발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심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준비가 잘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준비한 게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걸 깨닫는 아주 지진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효과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에서 보다시피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뭐 이렇게 도심지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지진들은 사실 이뿐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1976년 7월 27일 날 발생한 중국 탕산 지진인데요. 규모가 7.5였고,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은 한 25만 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지만,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NGO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인 걸 감안하면은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가 사망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인데 이게 지진계가 개발이 되고 나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지진입니다. 이게 지진 전후 영상이 보이고요. 여기서 제 마우스가 안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자, 이 영상은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한 인도양 수마트라 지진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규모가 9.1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거든요. 규모가 9.1이나 정도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규모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규모 4, 규모 5 이제 규모가 하나 차이가 나는데 이 규모 하나 차이가 에너지로는 3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규모 4와 규모 5가 32배 차이가 나고 규모 6과 규모 5도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규모 4하고 규모 6의 에너지 차이는 32 곱하기 32가 돼서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4하고 규모 6 이거는 두 단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차이로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규모 9 정도 되는 지진은 규모 5짜리가 쉽게 얘기하면 32,000개가 한꺼번에 터져야지 발생할 만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지진이 발생했고요. 물론 뒤에 동일본 대지진도 말씀드릴 텐데 그때도 규모가 9.0이었거든요. 자, 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은 수마트라 섬 옆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별표로 표시한 저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땅이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기록된 지진판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빨간 점에서 시작이 되고 땅이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한 500초 동안 1200km가 연속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만에 한반도 길이가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저쪽 제주도에서부터 저 백두산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10분 만에 한반도만한 거리가 한꺼번에 쪼개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단층이 쪼개졌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된 거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들이 여기에 많은데 그때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다 쓸고 지나갔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지진 후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장면인데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해양 퇴적물만 이렇게 쌓여있는 그림입니다. 많은 모래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집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엄청나게 큰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진계에 잘 기록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 지진계에도 잘 기록이 됐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진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전 세계 각국의 이 지진계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지진계가 분포한 곳에서 기록된 지진 파형입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안데스 작가님이 보여주셨던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지진 파형도 이와 유사한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마우스가 드디어. 예,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가 이걸 보고 제가 해야 되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지진파가 이 180이 뭐냐면은 각거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 반대편을 180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서 360도고요. 지진이 난 곳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 180도입니다. 지구 정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진 나고 나서 반대편까지도 엄청나게 강한 지진파가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이상한 애들이 이제 또 관측이 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애들이 다시 관측이 되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관측이 되고 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라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그 진동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 그 당시에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은 이런 큰 지진이 한 번 나면 지구로서는 엄청난 몸살이겠죠. 지구 전체가 계속 흔들릴 테니까. 지구는 이런 지진으로 끊임없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 당시 이제 그 발생했던 지진파가 전파해 나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나가는 게요. 멈춰보겠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게 지진파로 하자면 P파라고 해서 가장 빨리 전파해 나가는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약간 좀 강한 파들이 좀 지나가는데 이게 S파 정도 됩니다. 요 뒤에 보면 가장 강한 파가 보이는데요. 이게 표면파라고 그래서 제일 뒤에 따라오면서 제일 느리게 오고 가장 진폭이 큰 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트를 이루면서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P파는 빨리 지나가서 지진이 끝났나 보다 하면 S파가 오고, 또 끝났나 보다 하면 서피스 웨이브, 이게 표면파가 오고, 바다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바닷물을 따라 전파하는 또 T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연거푸 계속 도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 파형은 굉장히 길게 이제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진들은 과거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지진계가 개발이 된 이후로, 지진계는 언제 개발이 됐냐면 1900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1900년에 개발이 돼서 그 전에 난 지진의 지진 규모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지진 피해라던가 단층의 움직임 정도를 가지고 지진이 어느 정도 됐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1900년부터 지진계가 이제 지진파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지진의 규모를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후로 본 가장 큰 지진은 1960년에 발생한 7일의 지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규모가 9.3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 다음에 1964년도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9.2가 났고요. 아까 봤던 수마트라 대지진이 규모 9.1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9.0. 190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랭킹 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진입니다. 근데 1900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120년밖에 안 됩니다. 120년 기록 동안에 이렇거든요. 근데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나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런 지진들은 수만 번 일어났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진들이 늘상 발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은 지진을 이제 겪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진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총 17번 정도 됩니다. 1900년 이후로. 자, 그런데 질문 들어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190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규모 7.5 이상의 지진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진 규모고요. 여기는 발생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발생한 지역의 위치는 오른쪽 지도에 있고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나는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인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위치가 네. 이렇게 한태평양 도산 네. 그걸 얼핏 들어가지고 네. 그거에 혹시 공통점 아닐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처음 예, 그 이른바 아까 봤던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 태평양 주변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큰 지진도 이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진학적인 특성으로는요, 지진이 많이 발생할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거꾸로 생각하면 앞으로 큰 지진이 날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은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럼 많이 나기만 하면 큰 지진 나냐. 실제로는 이 지역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계속 충돌을 하니까 에너지는 빨리빨리 쌓이고 큰 에너지도 쌓이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죠. 자, 한 가지 공통점 찾았고요. 다른 공통점 한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해안가에? 예, 해안가죠. 예, 바로 해안가, 아까 이제 태평양 연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슷한 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안가입니다. 왜 해안가냐면 판과 판이 충돌하는 데가 왜 해안가냐 하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 이 얘기 하자면은 이제 굉장히 지구가 어떻게 진화했길래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 그 아프리카를 보면 그냥 내륙이잖아요. 판이 쪼개질 때는 내륙입니다. 내륙을 쪼개게 되면 지금은 긴 호수로 쪼개게 되면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거기가 이제 호수로 발달하거든요. 그게 더 발달해서 완전히 쪼개게 되면 드디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쪼개진 데가 바다가 되고 이 쪼개지기만 하냐 하면 언젠가는 쪼개짐이 멈추고 거꾸로 닫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구는 닫힐 때 그 쪼개졌던 곳이 바로 닫히는 곳의 중심이 되고 그곳으로 판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이 쪼개졌던 곳이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면한 곳이 바로 충돌대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자, 그 또 다른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보이실 텐데 설마 하시겠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요 지진들이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걸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1920년대 조금 있고요. 30년대 1950년대부터 70년대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또 막 나지요. 아, 이게 뭔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지 않나요? 이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몰려서 납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수마트라 대지진 발생할 때 규모 9.1이 발생할 때 1200km나 되는 곳이 쪼개졌잖아요. 그때 지구 그곳에 쌓여 있는 많은 에너지가 지구 다른 곳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지구 다른 곳에도 이미 에너지가 쌓여 있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추가로 쌓이니까 얘에 의해서 갑자기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넘어서면서 또 다른 지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쌓여야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한 90밖에 안 쌓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100점인데 90점밖에 안 받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옆에서 지진이 나면서 막 여기 점수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기본 점수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 20점씩 나눠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랬더니 90점 맞은 애들이 갑자기 100점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다 합격. 그래서 일시에 그 합격선을 넘어서는 애들이 지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여파가
한 20년간 지구 전체를 계속 흔드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한 20년간은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근데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부터 다시 이런 초대형 지진들이 막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이니까 2024년, 네, 지금 2022년, 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그래서 뭐 그걸 딱 맞게 20년 만에 끝날지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균형 잡는 데는 꽤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구를 보면은 그런 판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판들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요, 이 에너지가 응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멀쩡한 땅에 에너지가 쌓이면 언젠가는 이 땅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단층이라 하고 그 단층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 운동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 그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하고 매년 10cm의 속도로 충돌하거든요. 1년에 10cm씩 계속 이동해 와서 계속 충돌을 하고 그리고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이고요. 이건 스트레스가 응력인데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늘 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응력이 쌓이는 속도도 늘 같습니다. 늘 일정하게 응력이 쌓이다가 드디어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이 요 지점이라면 드디어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진 발생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배출하니까 쌓였던 응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좀 살겠다 하고. 근데 다시 판이 계속 충돌해 오니까 다시 또 쌓이고 다시 지진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풀리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그래서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시간 간격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 한 1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은 또 1000년 만에 그 지역에서 또 발생할 겁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진은 굉장히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봤던 동일본 대지진은 그 재래 주기가 600년에서 1300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0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알려져 있고 스촨성 지진은 한 3000년에서 6000년 주기를 가지고 발생한 지진입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매몰된 그 지진들은. 그래서 이런 지진들은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반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한반도는 얼마나 위험한지? 자, 아까 봤던 지진을 한번 플랫을 해봤는데 일본 열도 여전히 안 보이고요. 지진으로. 한반도는 조금 보이긴 하는데 한반도도 제법 지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겪으면서 저는 사실 지진학자지만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그리고 일본 열도가 방패가 돼서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막 암기식으로 막 배웠거든요. 근데 막상 지진학자가 되고 보니까 일본 열도가 방패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최근에 우리 몸소 겪어보시면서 이제 알게 됐겠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네, 싶은데 네.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느껴보셨다거나? 아, 그러세요? 잠깐만. 언제 잠깐만요. 겪어보셨어요? 잠깐만요. 네. 되게 약한 지진인데 LA에서 LA에서, 네. LA, 그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으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는지? 되게 큰 막 탱크 같은 뭐 이런 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감각을 이제 평상시에 느껴본 게 없어서 좀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게 지진이었구나라고. 네, 진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의 이상함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 때 겪었을 때는
제가 이제 배를 대고 저는 이제 산타크루즈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조금 아래쪽에 살 때인데요. 배를 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배를 탄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산타크루즈에서 비교적 먼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동일본 대지진처럼 굉장히 장주기파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주기가 굉장히 긴 파가 도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배로 느낄 때는 굉장히 큰 파도를 타고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이따가 이제 또 예를 보여드릴 텐데, 근데 가까운 곳에서 지진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보다 더 진동이 가파르고 비트가 빠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것처럼 한반도에는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최근에 어땠는지 한번 보면, 자, 이게 지진 발생 횟수를 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하던 시기가 있었죠, 최근에. 이거 읽어보시면은, 요때가 언제냐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여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2004년, 2005년, 2006년, 2011년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 2021년 이렇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2011년도가 이때인데 지진 발생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반도에 갑자기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인접한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에너지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한반도에까지 그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이 연결되는 일들이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측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이 지진 밀도도인데요. 평양 인근입니다.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지진이 많이 나고, 여기 보면 내륙 속리산 일어나고 동해 연안, 그다음에 제주도 근해가 우리나라로 보면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해에서 서로 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진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동쪽이면은 강동구 쪽에서 소리가 막 나다가 한참 후에 강서구 쪽으로 이렇게 지진 소리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진학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인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수마트라 대지진 보시면은 여기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연쇄적으로 쪼개졌잖아요. 지진은 이렇게 그 파열이라고 하는 단층이 쪼개질 때 연쇄적으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이렇게 큰 단층이 쪼개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 서울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발달한 어떤 단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 그 단층이 동에서부터 서로 쪼개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 지진 소리는요, 1976년 5월 6일 날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겁니다. 옛날에 조금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많으신 분들은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 나오고 그러면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고 막 그랬잖아요. 라디오에서 나오고 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이때도 아버지가 아이들 노는 소리를 카세트 테이프에 공교롭게도 녹음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진이 막 일어났고요. 그 소리가 기록이 됐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ecording number 16 in the next is of the May 6, 1976. 예, 1976년 5월 6일 지진 기록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 노는 소리 기록하려고 음악 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 비명 소리가 곧 들릴 거고요.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래고 있죠. 자, 어떤가요? 천둥 소리 같은가요? 실제 진짜 막상 들어봐도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그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고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상 진짜 이런 지진 소리를 듣는 사람들 보면 나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이런 증언하신 분들이 꽤 많고, 경주 지진 났을 때도 경주 지진 이론에 사시던 분들의 증언이 천둥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참고로 지금 왼쪽에 여러분 보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저희 그 연세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 설치한 지진계에 기록되는 파형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론에 60개의 지진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파형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실시간 자료를 저희가 녹화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자료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본 대지진 효과 얘기를 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진이 난 방향으로 일본 열도가 막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해안가에서는, 일본 열도 해안가에서는 한 7m 정도 지진 난 대로 끌려가고요. 다른 지역은 그보다 적긴 하지만 몇 메타에서 수십 센치까지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 울릉도 독도 지역에서 한 5cm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백령도 쪽에서는 한 2cm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서 동쪽과 서쪽이 5cm, 2cm 끌려가니까 결과적으로 3cm가 내륙이 늘어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국토 확장의 염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영토를 넓혀준 거죠. 물론 그 후에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돼서 다시 원상복귀는 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짧게 빨리 보여드릴 기록인데요. 그럼 지진계에는 지진만 기록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핵실험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땅을 흔듭니다. 이것도 지진계에 기록이 되고요. 또 화산이 폭발해도 땅을 흔들기 때문에 또 지진계에 기록이 되고, 바람이 불어도 또 지진계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이 지진계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다 땅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인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는 북한 핵실험, 갱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 핵실험이 한 가지 걱정됐던 거는, 근처에 이제 핵실험장은 여기 빨간색 점인데요. 백두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두산하고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혹시 이 핵실험 크게 하면은 백두산이 자극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백두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백두산은 수심이 370m나 되는 이게 물이 370m나 깊이로 요 안에 있습니다. 분화구의 지름은 한 5km쯤 되고요. 고도는 2740m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물이 있는 곳이죠. 과거에 백두산 크게 폭발한 기록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특히 서기 1000년쯤 된 969년인가요? 그쯤에 굉장히 큰 폭발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당시 폭발이 워낙에 강력해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이 홋카이도에도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화산재가 쌓여 있거든요. 이게 홋카이도에서 관측된 백두산 폭발 기록입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폭발이 커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화산재가 홋카이도에 쌓여 있고요. 요 두께만 5cm입니다. 화산재가 바다를 건너서 5cm나 되는 화산재를 쌓아놨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큰 폭발을 했는데, 자, 이거는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모습입니다. 이 백두산 정상이 여기 있고요. 요게 분석을 해보면 한 번의 폭발로 쌓은 화산재가 요 높이를 만들었다고. 이거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높이를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을 했고,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폭발했던 그 폭발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저쪽에 중국 쪽으로 갔는데, 이 백두산 정상부에서부터 한 100km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한 10m 정도의 화산재가 쌓여 있어요. 그 마을에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발이 당시 일대에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는 저희 논문에 담았던 내용인데, 북한이 만약에 큰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마그마방을 자극하게 되고 분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핵실험 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그 핵실험 수준에 아직 도달을 못했는데, 다음번 7차 핵실험을 곧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핵실험 규모가 저희가 생각한 규모 7 정도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핵실험도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이 네, 하시죠. 네,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면 네. 백두산 영화에 보면은 예. 네. 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되나요? 사실 화산재는 이렇게 확산이 되긴 하는데, 그때 보면 서울에 있는 막 건물에 영향을 줘서 무너지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그 백두산 폭발로 서울까지 땅을 크게 흔들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폭발로 화산재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홋카이도까지 화산재가 확산이 되니까 남한 전역까지는 화산재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은 굉장히 분명해지고요. 하지만 화산 폭발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지진기에 기록되는 기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느닷없는 뉴욕입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인데 9.11 테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차례로 충돌을 하고 뉴욕 쌍둥이 빌딩에 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곧 붕괴를 하죠. 붕괴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그 영상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붕괴의 과정이 이제 고스란히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뉴욕 맨하탄 남쪽 끝에 있는데요. 여기 시내에 보면은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뉴욕 안에. 근데 컬럼비아 대학 부설 연구소가 이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바로 요 지역에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 라몬 도어티 얼스 옵저버터리라고 해서 콜롬비아 대학교 지구관측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같은 지진학자, 지구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는 데인데요. 여기에 지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진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지진기가 이렇게 가동을 하다가 뭔가 크게 흔들린 기록이 하나 나오고, 이게 첫 번째 임팩트입니다. 첫 번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한 기록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미약하긴 한데, 두 번째 비행기가 두 번째 빌딩에 충돌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첫 번째 빌딩이 무너지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록을 남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지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지진 규모로 이걸 확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지진 규모로는 마이너스가 0.9 정도 되는 지진 규모고요. 여기 빌딩이 실제로 무너질 때는 규모 2.1이면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규모 2가 넘는 지진부터는 발표하는데, 지진으로 발표될 만한 큰 그런 붕괴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진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자, 이게 뭐 기록될 수 있지 하지만, 제일 뭐가 중요하냐면, 사건이 발생하면은 FBI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건 기록입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비행기가 충돌을 하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 정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찍었지만 시간이 당시에 이때 영상 찍을 때는 타임을 자기가 맞추는 거잖아요. 영상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되는 지진기에 기록된 시간은 인공위성하고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GPS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FBI가 처음으로 확인한 자료가 바로 이 지진 파형 자료였고요. 이걸 보게 되면 비행기가 정확하게 몇 시에 충돌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바로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료가 나중에는 미국 표준연구소라고 해서 건축 물의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항공기가 충돌해서 큰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쌍둥이 빌딩 만들 때는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자료가 됐던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지 자료가 이 자료가 됐던 거죠. 어느 정도의 큰 비행기가 언제 충돌을 하면 얼마 만에 무너졌는지에 대한 그 정보 자료가 앞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려면은 이 정도의 강도하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바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지진동이 다른 용도로 활용된 사례가 되고요. 또 기록을 보면 일반적인 지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진은 아까 봤던 것처럼 P 나오고 S파 나오고 서피스 웨이브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임팩트라서 P파만 나오고 뒤에 이제 코다 웨이브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천안함 폭침 사건인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당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지진파가 꽤나 공헌을 합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이 지진파가 기록이 되는데요. 이 백령도와 덕적도, 그 다음에 여기 GAHB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 개의 관측소에서 지진 여기 천안함 폭침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요 기록을 분석을 해서 천안함 폭침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이게 당시에 이제 논쟁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천안함이 왜 침몰했느냐. 첫 번째는 북한이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쏴가지고 천안함이 폭침했다. 이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폭발이 있었다. 천안함 내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폭발이 있었다. 세 번째는 피로 파괴라고 해서 천안함이 워낙에 조금 오래된 함정이어서 스스로 부서졌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부서졌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진 파형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암초에 부딪혀서 발생한 건지 폭발한 건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분석을 해서 당시 저희가 이거는 폭발한 기록이고 천안함은 폭발에 의해서 침몰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게 학술지에도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함 폭침의 중요한 증거로도 이 지진 파형 자료가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흔드는 것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넘어가고요. 핵실험도 받고. 자, 요거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퉁퉁 뚫려 있는데 이게 네바다 핵실험장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얼마나 핵실험을 많이 했는지 저렇게 사방대에서 이렇게 파놓고 핵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저런 일은 안 하죠. 근데 북한은 이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핵실험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북한 핵실험 자료도 잘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런 분석하는 데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지진은 지구에서만 보이지는 않고요. 다른 데서도 보입니다. 자, 아폴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의 착륙 장면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아시나요? 이게 당시 착륙해서 랜딩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찍은 영상인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허구다. 뭐 이런 얘기들 여전히 많잖아요. 예, 그거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진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당시에 음모론이 아니 달에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성조기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연출한 장면 같지 않냐. 뭐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반박 못할 증거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 거울 앞에 보이는, 이게 앞에 보이느냐 이런 게 다 그 음모론의 시작들이었는데요. 이때 말이죠. 요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달에다가. 모르셨죠? 지진계가 있었는지. 당시에 지진계가 태양열을 받아서 가동하도록 지진계를 설치를 했고요. 이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꾸준히 지진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가서. 그래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가면서 아폴로가 갈 때마다 지진계를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거는 그 후에도 계속 지구로 전송이 되어 오다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이 지진 파형조차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근데 불행히도 지구에서는 지진 파형이 이렇게 관측이 안 됩니다. 지구하고 전혀 다른 파형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파형이 보이는 거는 땅의 성질하고 굉장히 그 달려있는 문제라서 여기 보면 P파, S파가 구분이 안 되게 한 덩어리처럼 파형이 나타나거든요. 그 달에서는. 이건 달이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으로 지표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전혀 보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이 달에 기록된 지진 파형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이.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 전체를 속였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은 달에 간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흔드는 일이 뭐가 있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땅을 흔드느냐. 이 극지역에 있는 만년 빙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남극입니다. 남극에 이미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진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설치를 해 놨고요. 이 지진계에 보면은 요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이게 뭐냐면 빙하가 기후변화 때문에 용융이 되면서 쪼개질 때 그르릉 하고 소리를 내면서 쪼개지거든요. 이걸 그래서 글래셜 얼스퀘이크라고 합니다. 글래셜 퀘이크라고 하는데 빙하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빙하 지진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면은 빙하 지진이 남극의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남극의 여름이 언제냐면요. 여기서 겨울이 거긴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January, February, June, July, August 요때 글래셜 케이크가 또 증가하고 요 뒤쪽에도 증가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 글래셜 케이크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바로 이 지진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빙하 지진이 많아진다는 건 빙하가 점점 더 많이 쪼개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해가 가면서 이런 증거들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진계는 바람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태풍이 불 때도 땅을 흔들게 되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는 궤적에 따라 여기 이제 지진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태풍이 지나가는 순간에 지진계에 기록되는 배경 잡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땅은 늘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땅이 더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음 수준이 올라가서 태풍의 강도나 경로 같은 것들도 지진계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태풍의 경로를 지진계로 알아낸 사례가 되겠고요. 심지어는 천둥이 쳐도 천둥 소리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천둥 소리인데요. 서울에서 천둥이 지진계에 기록된 예인데 그 지진계가 굉장히 다목적입니다. 꼭 땅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지진만 있는 게 아니고 천둥도 땅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 화성에다가 지진계 인사이트라고 하는 또 탐사선이 가가지고 또 지진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가동 중인데요.
이렇게 늘상 기록된 지진 파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그래서 꽤나 많은 지진을 찾아냈고요. 화성에 지진이 한 400번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특히 화성에도 해가 뜨게 되면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성에 대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화성에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이게 날짜고요. 화성의 하루를 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one day, two day, three day 뭐 이렇게 하는데 화성의 하루를 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화성과 지구는 거의 24시간 비슷한데 화성의 하루가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하루를 하루라고 할 때 그 이제 지진 기록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화성에서 해가 뜬 시간을 표시한 거고 해가 진 시간을 표시를 한 건데요. 화성에 해가 뜨게 되면은 화성에 설치된 지진계의 배경 잡음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이거는 왜 증가하냐면 해가 뜨면서 갑자기 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그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화성 표면에 지진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계의 잡음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높은 잡음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성에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는지, 그 다음에 그 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지진계 가지고 현재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지진계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지진학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지진계를 도심에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고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기록이 남게 되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경제 성장률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 활동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도시에 설치된 지진계의 배경 잡음이 늘어나면은 그곳의 경제 성장률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지진계에 기록된 배경 잡음을 활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맞출 수 있다라는 발표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학자가 다방면으로 네, 이제 경제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거죠. 이런 연구까지도 이제 현재 됐고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실제로 사람의 활동이 지진계 갖고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 이제 지진계가 쭉 있잖아요.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봉쇄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실제로 이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잡음이 뚝 떨어지는 기록들이 이제 관측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지진계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재미난 일들이 지진계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쳤고요. 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네. 저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해 주셨던 지진계 데이터는 주로 그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거잖아요. 지진 파의 변화. 그러니까 뭐 타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그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에 약간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지진계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에서는 그 분석될 수 있는지, 그게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진동이 자연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지진동과 주파수 대역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지진동은 대부분 한 2Hz 이상에서부터 50Hz 사이에서 기록이 되는데, 이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진동은 2Hz 밑으로 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지진동을 일으키는 소스의 움직임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거는 땅이 그르릉 하고 쪼개질 때 이 땅의 움직임이 곧 에너지고 주파수로 나타나는데, 단층이 크면 클수록 길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르르르릉 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게 저주파로 관측이 되게 되고요. 인간은 굉장히 비트가 빠른 걸음이라든가 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소스가 뭐냐를 가지고 주파수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파수를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물을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화를 하는데도 주파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워크숍 시간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50Hz를 가지고 네. 지진학자는 50Hz 이상이면은 그게 이제 잡음으로 네.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음악가 테크노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50Hz 이하는 안 들리니까 무시한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서로 50Hz를 중심으로 서로 네. 무시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진동입니다. 진동인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진동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뮤직은 우리 가청 주파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낮은 주파수까지 들을 때는 한 20Hz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상을 주로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주파수 대역 중에서 낮은 주파수는 바로 지진계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더 고주파수로 가면 지진계는 이제 기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기록계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코로나 때 그 배경 자금들이 잘 안 그게 지진계에도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순수한 지진을 더 잘 관측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그 연구하기 매우 좋은 시기였다. 왜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잡음이 없으니까요. 평상시에 안 보이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지진 잡음하고 교묘하게 섞이는 게 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잡음이거든요. 지진동 말고,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말고, 무슨 그 생물의 움직임에 의해서거나 바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진동이 있는데, 그런 지진동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항상 인간의 잡음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였고요. 그때 기록된 자료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아까 보여준 썬더 있잖아요. 천둥. 그게 코로나 기간 때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천둥 소리가 이렇게 서울 시내에 설치된 지진기에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보였겠죠, 천둥 소리가.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보여주실 때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지진파를 막 보여주셨는데 지진학자들은 그러면 그런 지진파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랄까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적용이 네.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요 지진에 대한 어떤 피해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혹은 이제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오픈된 곳에서 서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학자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특수 목적으로 설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제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던가 활동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쌓이는지 네. 그것도 아주 재미난 지적인데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심지에서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면 지진이 많아지나? 이런 연구.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런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람의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않고 다 일레길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 저쪽으로 가고 해서 다 이게 섞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백색 잡음처럼 작용을 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재미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달리다 보면은 거의 보폭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 그 뉴욕에서 그 하프 마라톤을 할 때 뉴욕에 있는 다리에다가 지진기를 설치해 본 적이 있는데 다리가 휩니다. 마라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다리 건널 때는 그 원래는 발 맞춰서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하고 발 맞춰 가는데 다리 건널 때는 다리를 엇갈려 가도록 그냥 마구 뛰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레저넌스 현상 때문에 그래요. 다리를 맞춰 가면서 진폭이 커지게 되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작은 힘이라는 게 무시할 만한 것 같아도 만약에 마음을 맞춰가지고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9시 정각에 한번 띨시다 그러면은 뭔 일 나겠죠. 네. 근데 실제로 테크노마트가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조사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무슨 지인이 있다고 그랬나? 그래서 거기서 에어로빅을 했나? 그게 반복된 운동이 건물을 흔들었다. 그런 뉴스도 봤고요. 네. 얼마 전에 SM 건물이 흔들린 것도 거기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 그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린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공명 때문이고, 네. 그러니까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게 쌓이면 이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이제 지진파를 응용해서 하는 것이 왜 수많은 전자음악 중에 테크노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 전체 내용을 듣고 나서 일단 느꼈던 건 지진은 나쁜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결국에 끝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음악으로서. 그러면은 그 작품에도 그냥 그대로 이 내러티브가 들어가는지 위험한 거를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질문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왜 그 지진파로 음악을 만드는데 그것이 테크노 음악인가? 그 지점에서는 약간 이 땅의 비트가 지진파로 보시면은 너무 이게 더 주파수여가지고 안 들린다고 보통 그러시잖아요. 아까 들려주셨던 건 굉장히 큰 지진일 경우에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고 보통의 지진은 아마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주파의 사람의 어떤 이 비트로 사람이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음악이 테크노 음악의 어떤 비트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더 지진파라는 것이 어떤 멜로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음의 연속인데 그런 것이 뭐 지진파라는 것도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것이 되게 추상적인 소리로 저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노 음악의 어떤 추상성과 저 비트가 어떤 이 지진파와 좀 비슷하게 좀 느껴져서 이것이 테크노 음악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저희 저번에 워크숍 때도 저희끼리도 한 얘기인데 이렇게 뭐 저기서 뭐 8만 명이 죽었고 뭐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파티를 해서 즐겁게 놀 건가?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파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진으로 됐을 때 강력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우리가 지진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진만을 포커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음악으로 다양한 여러 곳의 땅의 움직임을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진파를 단순히 이렇게 어떤 재해나 어떤 지진을 재해나 그렇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감각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좀 약간 환기시켜 보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재해로만 포커스를 두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기반함에 따라서 진동이라던가 지진의 여파가 다른지, 예를 들어 서울같이 화강암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러면은 좀 더 안전한가? 아니면 어떤 위치에 따라 좀 다른가? 저기 지질학적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 네, 저기 지질도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이 있는 곳이 경기 육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쉽게 말씀하신 대로 화강암이 주로 기반암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곳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왜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났는데 최근에는 왜 지진이 안 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질문 주신 그 내용 때문인데요. 이
현재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육계는 굉장히 단단한 암질입니다. 단단한 암질이라는 거는 여기를 부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응력이 쌓여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력이 한번 쌓일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른 데는 약해서 그냥 막 부서지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누적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일단 쌓이는 응력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죠.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부서질 때는 쌓였던 응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부서질 때는 큰 지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큰 지진이 났는데 지금 보면은 지진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왕조 실록 때 발생했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아직 응력이 쌓여가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응력이 어느 순간에 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한 번 부서질 때 큰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큰 지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화강암 기반이 안전해서 좋긴 하지만 긴 시점에서 보자면은 응력이 많이 쌓여서 그게 만약 부서지게 된다면 큰 지진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일상에서 봤었던 프로파간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달탐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백두산 폭발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지인들 같은 것도 하고 편안한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진파로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되게 유익했는데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되게 이해할 수 있게 그 과학자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학자로서 말고 그 우려에 대한 그 연구해 오시는 그 기반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그냥 뭐 그 의견 같은 게 그냥 좀 궁금했어요. 뭐 사실은 우리 이제 지진학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구 과학의 한 부분이거든요. 지진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지진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목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기후 변화도 알고 그다음에 뭐 화산 활동 그다음에 인간의 활동조차도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영향, 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지진기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해당 분야 또 기후변화 연구하는 또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는 저희가 기후변화 자체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고요. 또 화성에 우리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이자를 분석을 해서 화성의 기상 상태라든가 화성의 내부 구조가 어떤지 화성의 이제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또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또 행성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행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야 되는 어떤 집단에서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이바지하는 식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겠죠.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